오전 7시 22분 USS 제럴드 포드의 레이더가 북서쪽으로 1400km 떨어진 중국 해안선에서 발사 신호를 포착했다. 순항 미사일이 아니었다. 드론도 아니었다. 가파르고 빠른 탄도 궤적. 일반적인 순항 미사일 위협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각도로 상승하고 있었다. 첫 90초 만에 고도 12,000m를 돌파하며 가속 중인 접촉체. 그리고 여전히 상승 중이었다. 여전히 가속 중이었다. 이지스 시스템이 7시 23분에 분류를 완료했고 분류 결과는 제럴드 포드가 전투에서 한 번도 마주친 적 없으나 11년 동안 대비해온 바로 그것이었다. DF-21D 항모 킬러. 전쟁사에서 단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 설계된 최초의 무기. 해안선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도시를 위협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인프라를 파괴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오직 바다 위를 이동 중인 항공모함을 찾아내어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였다. 이 미사일의 모든 설계 결정, 경멸 연쇄망의 모든 위성, 중국이 2013년 이후 미국 항모급 표적을 상대로 실시한 모든 시험,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다. 14,700kg짜리 미사일에 탑재된 600kg의 탄두, 제럴드 포드 건조 비용의 1%도 되지 않는 가격. 발사와 발사 사이의 터널 속에 숨었다가 1시간도 채 안 돼 다시 도로 위에 올라설 수 있는 이동식 차량 발사대에서 발사된다. 역사상 가장 비싼 재래식 무기 체계대 목표물에 비하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무기. 중국이 30년에 걸쳐 단 하나의 미사일의 설계에 넣은 비대칭성. 제럴드 포드에게 남은 시간은 9분이었다. 중령 세라콜은 미사일이 발사되기 31분 전부터 경멸 연쇄망이 구축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미사일이 아니었다. 연쇄망이었다. DF-21D는 단일 무기가 아니다. 단 하나의 치명적 실패도 없이 모두 실행되어야 하는 6단계의 순서다. 그리고 6단계 각각이 신호를 만들어낸다. 위성이 항모를 찾아내 지상국의 위치를 전송한다. 초수평선 레이더가 실시간으로 위치를 정제한다. 표적 데이터 업링크가 발사 재원을 발사대에 전송한다. 발사대가 발사한다. 중간 비행 수정 신호가 항모의 이동에 맞춰 탄두의 조준점을 계속 업데이트한다. 기동 가능한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여 최종 위치까지 종말 유도를 실행한다. 어느 하나의 고리라도 끊으면 미사일은 빗나간다. 대략 빗나가는 게 아니다. 수 킬로미터씩 빗나간다. 30노트로 항진하는 제럴드 포드는 분당 약 1km 가까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발사에서 충돌까지의 9분 동안 함선은 미사일이 발사될 당시 위치에서 8km 이상 떨어져 있게 된다. 중간 비행 수정을 잃은 미사일은 항모를 몇 미터 빗나가는 것이 아니다. 발사 이후 항모가 이동한 거리 전체만큼 빗나간다. 탄두와 함체 사이의 8km 이상의 열린 바다. 콜은 오전 6시 51분부터 연쇄망의 세 번째 단계를 감시하고 있었다. 6시 51분, 그녀의 수동 센서 피드에 표적 데이터 업링크 신호가 나타났다. 함선이 아니었다. 항공기도 아니었다. 제럴드 포드 현재 위치에서 북서쪽으로 1400km 떨어진 고정 위치에서였다. 사격 통제 전송의 특정 암호화된 버스트 신호였다. 지상 시스템이 정찰 위성으로부터 항모 위치를 수신하고 준비된 발사 패드에서 대기 중인 발사대를 위한 발사 재원으로 변환하려 할 때 나타나는 신호였다. 무작위 전송이 아니었다. 구조를 가진 전송이었다. 위성 피드와 지상 기반 사격 통제 시스템 간의 특정 핸드쉐이크 순서. 콜이 자신의 보안 허가 수준에서 접근 가능한 모든 정보 문서에서 연구해온 바로 그 신호였다. 그녀는 11초 만에 알아챘다. 6시 51분에 기록했다. 6시 52분에 전송 도달 각도와 중국 해안선의 두 알려진 지형 지물을 이용해 위치 삼각 측량 구축을 시작했다. 매 전송 주기마다 정밀도가 높아졌다. 6시 54분에 400m 정밀도, 7시 01분에 180m, 7시 09분에 18m,
18분간의 수동 수집이 발사대가 주차된 건물 지붕에 순항 미사일을 꽂아 넣을 수 있을 만큼 정밀한 위치 추정치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7시 11분에 재밍 요청을 제출했다. 중국 군사 위성 업링크를 재밍하는 것은 전쟁 행위다. 편대는 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승인 없이 개시할 권한이 없다. 최소 승인 시간은 14분이다. 7시 11분에 제출하면서 그녀는 알고 있었다. 14분은 7시 25분을 의미한다. 업링크 전송 패턴이 제시하는 일정대로 경멸 연쇄망이 완료될 경우 미사일이 발사된 뒤 3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미사일은 7시 22분에 발사됐다. 전송 패턴이 제시했던 일정과 정확히 일치했다. 재밍 요청을 제출한 지 정확히 14분 후였다. 승인은 아직 나지 않았다. 콜은 1초 04초 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발사 전 업링크를 위해 구축했던 재밍 솔루션은 이제 의미가 없었다. 발사 전 업링크는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 미사일은 공중에 있었다. 경멸 연쇄망의 세 번째 단계는 완료됐다. 네 번째 단계도 완료됐다. 미사일은 이제 다섯 번째 단계 중간 비행 수정 중이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그녀가 재밍으로 막으려 했던 발사 전 업링크와 완전히 다른 주파수로 작동했다. 그녀는 두 번째 솔루션 구축을 시작했다. 30노트로 제럴드 포드는 이미 DF-21 D의 발사 시 제공된 위치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분당 거의 1km씩. 미사일이 비행하는 매분마다 항모는 조준점에서 더 멀어졌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했다. 중간 비행 동안 궤도에서 탄두로 전송되는 위성 수정 신호가 항모의 이동에 맞춰 조준점을 계속 업데이트했다. 그렇게 탄두는 9분 전 제럴드 포드가 있던 위치가 아니라 현재 있는 위치를 향해 대기권에 재진입할 수 있었다. 다섯 번째 단계 없이는 미사일이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기도 전에 항모가 이미 떠나버린 위치를 향해 날아가게 된다. 콜은 다섯 번째 단계를 교란해야 했다. 중간 비행 주파수로 거짓 수정 신호를 전송하는 것이었다. 제럴드 포드가 실제 위치에서 북동쪽으로 8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다고 탄두에게 알리는 신호. 미사일이 발사된 순간 함선이 이동을 멈췄다면 점유하게 됐을 위치. 텅 빈 바다. 그녀는 이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누구도 한 적이 없었다. DF-21D는 이 아침 이전에 실전에서 발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중간 비행 수정 주파수는 실제 교전에서 한 번도 수집된 적이 없었다. 콜은 오늘 오전 7시 22분까지 정보 추정과 시뮬레이션 훈련에만 존재했던 무기를 실제 교전에서 처음으로 보는 주파수를 위한 교란 신호를 구축하고 있었다. 미사일은 중간 비행 단계에서 7분이 남아 있었다. 교란된 수정 신호가 탄두가 종말 재진입점을 확정하기 전에 도달할 수 있는 창은 9분 중 처음 7분이었다. 7분 이후에는 탄두가 확정되어 어떤 수정도 실제든 교란된 것이든 종말 조준을 바꿀 수 없었다. 7분이었다. 콜이 구축 중이었다. 7시 24분 이지스가 SM-3 요격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가능한 가장 이른 중간 비행 요격 창이었다. SM-3의 설계가 DF-21D의 탄도 궤적에 대해 현실적인 교전 기하학을 제공하는 유일한 단계였다. 두 요격 미사일 모두 탄두의 현재 궤적을 앞으로 외삽하여 계산된 지정 위치를 향해 상승했다. 두 솔루션 모두 마하 10의 속도로 고층 대기를 상승하며 이미 200km를 비행한 접촉체를 상대로 편대 레이더가 생성할 수 있는 최선의 중간 비행 추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됐다. 9분이 8분이 됐다. 그리고 7분이 됐다. 콜은 7시 25분 비행 3분째에 중간 비행 수정 주파수를 분리했다. 확정창이 닫히기 4분 전이었다. 탄두의 탑재 수신기가 첫 번째 중간 비행 수정 주기 동안 활성화되면서 주파수가 그녀의 수집 화면에 나타났다. 특정 대역, 특정 암호화 핸드쉐이크.
신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탄두의 유도 프로세서에 유효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거짓 수정이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구조였다. 그녀는 7시 25분에 암호화 역공학을 시작했다. 4분이 있었다. 9분이 7분이 됐다. 그리고 6분이 됐다. 편대 레이더는 중간 비행 단계 동안 미사일을 추적했다. 고층 대기 위의 깨끗한 탄도 궤적이었다. 레이더 범위의 끝에서 원거리 추적으로 접촉체가 보였다. 매 추적 주기마다 솔루션이 업데이트됐다. 편대는 미사일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 편대는 거기서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SM-3 요격창이 계산되어 있었다. 첫 번째 요격 미사일은 7시 28분에 지정된 중간 비행 기하학에 도달하고 두 번째는 7시 29분이었다. 두 솔루션 모두 중간 비행 기동을 실행 중인 접촉체, 즉 탄두를 외삽 궤적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작은 수정들을 실행하여 정밀하게 계산된 요격을 확실성이 아닌 확률로 만들어버리는 접촉체를 상대로 한 요격 시도의 특수한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었다. 9분이 5분이 됐다. 그리고 4분이 됐다. 콜은 7시 27분, 비행 5분째의 교란 신호 구조 구축을 완료했다. 확정 창이 닫히기 2분 전이었다. 교란된 조준점이 로드됐다. 제럴드 포드의 실제 위치가 북동쪽으로 8km 이상 이동됐다. 30노트로 9분 동안 항모가 이동할 정확한 거리였다. 탄두가 재진입할 때 함체에서 8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을 텅 빈 바다. 그녀는 중국 군사위성 주파수에 대한 능동 전작이 기만 전송을 위한 승인이 필요했다. 이것은 7시 11분에 제출했던 재밍 요청과 동일한 태평양 함대 승인 수준을 요구했다. 재밍 요청에 대한 승인은 7시 29분에 통과됐다. 제출 후 정확히 14분. 최소 승인 시간이 예측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미사일 발사 후 정확히 7분. 탄두가 종말 재진입점을 확정하기 정확히 2분 전이었다. 재밍은 이제 의미가 없었다. 콜은 방금 통과된 승인에 따라 7시 29분 31초에 교란된 중간 비행 수정 신호를 전송했다. 확정창이 닫히기 29초 전이었다. 첫 번째 SM-3 요격 미사일은 7시 28분에 지정 위치에 도달했다. 탄두가 요격 미사일의 상승 마지막 40초 동안 중간 비행 수정 기동을 실행하여 지정 요격점에서 14km 궤적을 이탈했다. 요격 미사일은 허공에서 폭발했다. 실패. 두 번째 SM-3는 7시 29분에 탄두에서 280m 거리에서 폭발했다. 탄두 외피에서 280m가 아니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이 추적하고 있던 레이더 반향의 중심에서 280m였다. 탄두가 대기권 최상단 가장자리로 하강하고 대기 압축의 첫 흔적이 외부의 플라즈마 외피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반향이 수초 동안 저하되고 있었다. SM-3의 파편 패턴이 플라즈마 구역의 외부 가장자리에 도달하여 분산됐다. 탄두가 아니었다. 탄두 주변에 가열된 공기였다. 실패. 탄두는 전송 후 13초 만인 7시 29분 44초의 콜에 교란된 중간 비행 수정 신호를 수신했다. 해당 거리와 고도에서 제럴드 포드의 송신기와 탄두의 수신기 간의 전파 지연이었다. 유도 프로세서가 신호를 평가하고 암호화 핸드쉐이크를 확인했다. 핸드쉐이크가 모든 매개 변수에서 정통 중국 위성 신호와 동일한 콜의 역공학 구조와 일치했다. 유도 프로세서는 검증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조준점이 업데이트됐다. 탄두의 종말 재진입점이 북동쪽으로 8km 이상 이동했다. 확정이 7시 30분에 실행됐다. 탄두는 7시 30분 11초에 대기권에 재진입했다. 0.3초 만에 주변 공기는 거의 진공 상태에서 초고온 플라즈마 외피로 압축되기에 충분한 대기 밀도로 변했다. 수천 도의 이온화 가스가 탄두의 모든 외부 표면을 전자기 잡음의 벽으로 감쌌다. 이지스 레이더의 반향을 깨끗한 접촉에서 사격 통제 시스템이 0.4초마다 분류하고 재분류하는 명멸하는 저하된 신호로 만들어버렸다.
마하 10으로 24,000m를 하강하는 접촉체가 생성하는 모든 반향을 왜곡하는 이온화 가스에 둘러싸여 있었다. SME 블록4 요격 미사일은 편대가 보유한 종말 단계 교전 능력을 갖춘 유일한 시스템이었다. 플라즈마가 점점 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리고 최종 종말 유도 기동을 실행 중인 접촉체를 상대로 솔루션을 구축했다. 마르브 탄두는 고중력 수정을 위해 설계됐다. 요격 솔루션이 신뢰할 수 있게 예측할 수 없는 20지의 측면 기동 SMI 블록4 요격 미사일 3발이 7시 30분 14초에 발사됐다. 3발 모두 종말 교전 범위 안으로 상승했다. 3발 모두 플라즈마로 왜곡된 저하된 레이더 반향을 상대로 솔루션을 구축했다. 편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총 6발의 요격 미사일. 중간 비행에서 SM-3 2발, 종말 단계에서 SME 3발. 플라즈마가 추적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인체가 견딜 수 없는 힘으로 기동하는 탄두를 상대로. 탄두가 12,000m, 9,000m, 6,000m. 첫 번째 SME는 7시 30분 44초에 폭발했다. 탄두가 아닌 플라즈마 외피의 선단부에서였다. 근접 신관이 내부의 금속 외피가 아닌 이온화 가스의 밀도에 반응하여 작동했다. 폭발이 제럴드 포드의 함교에서 보였다. 아침 하늘을 배경으로 모든 시선을 위로 끌어올릴 만큼 밝은 가시 대기권 가장자리의 섬광. 무언가 일어난 것처럼 느껴질 만큼 가깝지만 탄두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만큼 멀었다. 두 번째 SME는 플라즈마 반향의 0.4초 틈새를 통해 탄두를 찾아냈다. 탄두가 압축이 잠시 안정된 특정 대기층을 통과하면서 외피 밀도가 순간적으로 감소했다. 그 0.4초 창에서 솔루션이 고정됐다. 요격 미사일이 탄두 외피에서 31m 거리에서 폭발했다. 표준 비장갑 접촉체의 경우 치명적 파편 방역 내 1m 아니었다. DF-21D의 탄두는 표준 비장갑 접촉체가 아니었다. 외피는 근접 파편을 상대로 특별히 강화되어 있었다. 플라즈마 외피 저항을 만들어낸 것과 동일한 공학 원칙이 SME의 파편 패턴이 내부 유도 구성 요소를 관통하지 못하고 도달하는 외부를 만들어냈다. 외부의 실제 손상, 유도 프로세서는 온전했다. 확정된 궤도는 변하지 않았다. 세 번째 SME가 7시 30분 58초의 탄두에서 18m 거리에서 폭발했다. 제럴드 포드의 비행 갑판 위 2700m였다. 18m. 파편 패턴이 외피 하단의 탄두 기동 핀 조립체에 도달하여 산산조각냈다. 탄두가 3000m 이하의 고도에서 최종 종말 수정에 사용하는 핀들이 파편 폭발로 사라졌다. 탄두는 2700m를 남겨두고 마지막 기동 능력을 잃었다. 확정된 궤도로, 콜에 교란된 궤도로 북동쪽 8km 이상을 향해 유도 프로세서가 원한다 해도 제럴드 포드의 실제 위치로 돌아올 능력 없이 하강하고 있었다. 확정된 궤도는 북동쪽 8km 이상이었다. 제럴드 포드의 실제 위치는 탄두의 실제 하강선에서 40m 떨어져 있었다. 플라즈마 외피가 도입한 0.3해리의 종말 접근 오차와 콜의 교란 신호로 인한 확정 오차가 결합되어 탄두의 실제 충격점을 8km 이상이 아닌 제럴드 포드 좌현 40m에 위치시켰다. 완벽한 빗나감이 아니었다. 마하 10에서의 아슬아슬한 빗나감이었다. 40m. 탄두는 7시 31분에 제럴드 포드의 좌현 40m 지점 남중국해에 충돌했다. 마하 10으로 도달하는 600kg 질량의 충격 에너지가 물과 부딪혔다. 함체에서 40m 지점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지진 충격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 사건이었다. 물이 충격파를 액체 속 음속으로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전달했다. 함체가 좌연에서 충격파를 흡수했다. 4000분의 1초에 도달하여 0.3초 동안 지속되며 제럴드 포드의 10만 톤 함체를 337m 전체 길이에 걸쳐 동시에 휘게 만든 압력 사건이었다. 폭발점과 함체 사이의 40m의 물이 직접 접촉 에너지의 극히
일부러 약화시켜준 설계상 견딜 수 있는 측면 하중에 대항하여 작동하는 구조 부재들이었다. 함선에서 40m 떨어진 물에 마하 10의 운동 충격으로 방출되는 전자기 펄스는 깨끗한 사건이 아니다. 모든 주파수에 걸친 광대역 폭발이다. 초음속 충격의 에너지가 충격 사건의 4천분의 1, 초창에서 전자기 방사선으로 변환되어 물과 공기를 통해 동시에 외부로 방사된다. 제럴드 포드의 전자기 강화는 이 위협을 위해 설계됐다. 이 거리에서 흡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전자기 펄스를 직접 받은 좌현 전자 장비들, 섬의 좌현면에 있는 모든 레이더 배열, 좌현 통신 안테나 클러스터, 충격점과 가장 가까운 장비가 설치된 좌현 3가판과 4가판의 전자 구역들, 4천분의 1초의 전자기 창에서 동시에 고장났다. 저하된 것이 아니었다. 손상된 것이 아니었다. 고장났다. 전원 레일 단락, 회로 기판 방전, 디스플레이 시스템 암전, 좌현 레이더 배열이 7시 31분 4 천분의 1초에 암전됐다. 좌현 통신 클러스터가 동시에 암전됐다. 좌현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전자기 펄스 전류 서지로 인한 버스 고장으로 3가판 좌현 전자구역이 주 전원을 상실했다. 비상 전원이 1초 4, 10분의 1초에 활성화됐다. 1초 4, 10분의 1초. 10만 톤짜리 항모가 레이더 화면의 절반이 사라지고 좌현 통신이 오프라인 상태에서 남중국해에 떠 있는 동안 승무원들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처리하고 있었다. 전자기 펄스 사건으로 8명의 승무원이 부상했다. 폭발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구조 손상으로 인한 것도 아니었다. 4천분의 1초의 전자기 펄스가 고장난 시스템을 포함하는 구역에서 만들어낸 전기 방전 사건으로 인한 것이었다. 저장된 에너지를 가장 가까운 도체로 방전하는 단말기로 인한 화상이었다. 3가판 전자구역의 승무원 한 명이 전자기 펄스 순간 그가 접촉하고 있던 표면을 통해 방전된 디스플레이 시스템으로 인해 양쪽 팔뚝에 심각한 전기 화상을 입었다. 40m 충격파로 인한 함체 전체 휨에 의해 장비에 충돌하면서 경화상 3명과 뇌진탕 2명이 발생했다. 좌현 통신구역에서 최대 음량으로 모든 오디오 시스템이 동시에 고장나면서 청각 손상을 입은 승무원 2명이 있었다. 제럴드 포드의 우현 레이더 배열은 완전히 작동 중이었다. 제럴드 포드의 우현 통신은 완전히 작동 중이었다. 제럴드 포드의 추진, 무기 체계, 비행 작전은 완전히 작동 중이었다. 함선은 좌현이 손상됐다. 함선은 침몰하지 않았다. 함선은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콜은 7시 32분에 교전 일지를 작성했다. 항목 하나. 실시간 교전 데이터에서 4분 31초의 수동 수집을 사용해 역공학된 주파수로 7시 29분 31초에 교란된 중간 비행 수정 신호를 전송했음. 탄두는 7시 31분에 좌현 40m 지점의 수면에 충돌했음. 좌현 레이더 배열 및 통신 오프라인. 태평양 함대 모든 전자전 플랫폼에 교란 신호 매개 변수의 즉각적 재전송을 권고함. 7시 09분의 발사대에서 22분 전, 발사 전, 업링크 18분간의 수동 수집으로 구축된 18m 이내 정밀도로 고정된 발사대 위치는 7시 44분에 8발의 정밀 타격을 받았다. 7시 29분에 통과된 전자전 승인과 동일한 창에서 승인된 것이었다. 6시 51분부터 발사대의 제럴드 포드의 위치를 제공해온 위성 업링크 중계 위치는 7시 44분에 동시에 4발의 타격을 받았다. 발사대는 8시 17분에 존재를 멈췄다. 중계 시설은 8시 19분에 존재를 멈췄다. 중국은 하나의 통찰을 기반으로 DF-21D를 만들었다. 비행 가능한 무기로 만드는데 30년이 걸린 통찰이었다. 30노트로 이동 중인 항모는 궤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적될 수 있다는 것. 탄도 궤적을 따르는 기동 가능한 탄두는 비행 중 항모가 이동하는 8km 이상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현재 배치된 어떤 요격 시스템도
종말 단계에서 플라즈마 외피를 통해 20G로 기동하는 마하 10의 접촉체를 신뢰할 수 있게 막을 수 없다는 것. 그 통찰은 옳았다. 모든 시험이 그것을 확인했다. 편대가 발사한 6발 중 5발이 그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 6번째 요격 미사일, 3번째 SM-2가 2700m 고도에서 탄두의 기동 핀을 제거했다. 콜의 교란 신호가 확정된 조준점을 8km 이상 이동시켰다. 두 결과가 결합되어 충격을 비행갑판이 아닌 좌연에서 40m 지점에 위치시켰다. 8명의 승무원 부상, 좌연 레이더 배열 함전. 제럴드 포드는 작전 중이었다. 세계 최초로 실전에서 항모 킬러 미사일을 발사한 발사대는 8시 17분에 사라졌다. 경멸 연쇄망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제럴드 포드의 위치를 제공해온 위성 중계는 2분 후에 사라졌다. DF-21D는 오늘 아침 7시 22분 이전에 실전에서 발사된 적이 없었다. 그 발사대에서는 다시 발사되지 않을 것이다.